와, 오늘 자료들 보니까 정말 뜨거운 주제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에 다시 구속했다는 소식인데 이걸 둘러싼 반영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네, 정말 극명하긴 아니죠.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이번 딥다이브는 단순히 사실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첨예한 대립의 뿌리랄까요? 그 배경에 있는 한국 정치에 어떤 맥락이 작용하는지 그걸 당신과 함께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번엔 내란 혐의까지 포함됐잖아요. 이게 단순 직권 남용 이걸 넘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아주 엄중한 법적 또 역사적 무게를 지니는 혐의라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혐의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자, 자료를 보면요. 역시 예상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이걸 강하게 환영하는 목소리가 먼저 눈에 띄네요. 네, 반응이 확실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라던가 직권남용, 심지어 그 비화폰 기록 삭제 같은 구체적인 혐의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혐의들을 조목조목 짚었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검에다가는 내란 세력 공범들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라. 심지어 친위 쿠데타냐 외환제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요구네요. 조국 혁신당 반응은 더 강렬한데요. 사피 규정, 그러니까 결국엔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이 사사성어를 쓰면서 구치소라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는 오래 격리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국민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요. 네,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죠. 그렇죠. 진보 쪽 반응은 아주 명확하고 강경한데 반대편인 보수 진영의 공식 입장은 이 자료들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 점이 좀 아쉽죠. 국민의힘 같은 주요 정당의 공식 논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점은 먼저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건들, 예를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보면요. 이번에도 핵심 논리는 아마 정치보복 또는 정치탄압 이 프레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받을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거의 공식처럼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거의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본인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하고 연결시키면서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이런 패턴을 보면 이번에도 법 절차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사법 처리가 결국 국가 분열만 심화시킨다. 이런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 결집 호소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층을 다시 한번 묶어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런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죠.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퇴임 후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뚜렷한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인가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이걸 과거 청산이나 정의 구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방어하는 구도가 계속되는 거죠. 정의 구현 대 정치 보복 이 구도. 맞습니다. 특히 이번엔 내란 혐의가 언급되면서 사안의 무게감이 확 달라졌어요. 과거 군사 쿠데타를 딱 떠올리게 하면서 이게 단순한 권력 남용 문제를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위협했다는 프레임으로 격상되는 겁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법치라는 단어 자체를 모두 사용하지만 누구의 법치인가, 어떤 법칙인가를 두고 각자의 이념적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 사회에서 법치만큼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하죠. 그럼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이념 갈등 속에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든가 민주화 과정에서의 갈등처럼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과거가 어떻게 현재 정치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마저 이렇게 치열한 정치 싸움의 장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치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둘러싼 이 극명한 온도 차이는 결국 한국 사회의 깊은 이념적 골과 과거부터 계속 봐왔던 정치적 갈등 패턴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반복해서 법정에 서고 그 과정 전체가 극도로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이 순환고리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한국 정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에 대한 질문이네요. 혹시 이것이 역설적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국가적 화해로 나아가는 진통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영구적인 갈등만 더 깊어지는 걸 의미할까요? 화해냐, 갈등 심하냐. 더 나아가서 사법 절차가 이렇게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